충격적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MIT 출신 AI 언어학자가 발견한 것 때문에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두 언어의 감정 패턴이 90% 일치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세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 AI 연구자 앨리슨 브룩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 수도 있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어와 라오스 산골짜기 소수민족의 언어가 같은 뿌리에서 왔다고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경악한 이 발견의 시작은 하나의 작은 사고였습니다. 트럭이 산길에서 뒤집혔을 때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고가 제 인생과 과학의 역사를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데이터만 믿던 차가운 과학자가 발견한 정의 비밀. 그녀의 발견이 AI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왜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에서 청중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한 번의 구독으로 좋은 인연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제 이름은 앨리슨 브룩스예요. 저는 컴퓨터와 언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매일 아침 실리콘밸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언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곤 했어요. 제 집은 조용하고 깨끗했죠. 책장마다 언어에 관한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냉장고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것이 제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언어과학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연구하고 컴퓨터가 사람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죠. MIT에서 공부를 마친 후 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감정을 알아맞히는 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정말 뛰어났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걱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숫자와 패턴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목소리는 컴퓨터가 볼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기분이 좋으면 패턴이 한 모양이 되고 슬프면 다른 모양이 됩니다. 저는 이런 패턴들을 수년간 모으고 컴퓨터가 이를 알아볼 수 있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작년에 저는 한국의 큰 회사와 함께 일했어요. 그들은 휴대폰과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죠. 회의 중에 그들은 자주 정의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이것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특별한 감정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게 왜 우리 일에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감정은 그저 데이터였고 컴퓨터가 측정할 수 있는 패턴일 뿐이었거든요. 우리는 사실과 숫자에 집중해야 해요. 서울에서 열린 회의 중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테이블 위에서 펜을 두드리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죠. 감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일 뿐이에요. 한국 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망한 것 같았지만 저는 왜 그런지 알지 못했어요. 제 방식이 과학에 기반했기 때문에 감정보다 더 낫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죠. 상사의 사무실은 큰 창문이 있어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구석구석에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서 생기가 넘치는 공간이었죠. 앨리슨,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상사는 책상 위로 폴더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라오스 북부에 사는 라후족에 관한 일이에요. 라오스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5년 동안 현장 조사를 위해 연구실을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의 언어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상사는 초록 나무로 덮인 산과 나무로 지은 작은 마을들이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라후족 언어는 특별해요. 상사가 설명했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퍼즐을 풀려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폴더를 열어 정보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라후족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살고 있었고 그들의 언어는 우리가 보통 보는 규칙을 따르지 않았죠.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패턴은 패턴일 뿐이에요. 충분한 예시만 모으면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노트북, 녹음 장비, 공책, 편한 신발을 넣었죠. 조용한 아파트를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돌아올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아래로 작아지는 실리콘밸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작은 장난감처럼 보였죠. 이 여행이 제 세계관을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저는 언어 퍼즐을 풀러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퍼즐이 저 안에 무언가를 풀어줄 거였죠.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쉬울 거야. 데이터를 모으고 패턴을 찾아내고 금방 연구실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몰랐죠. 라오스의 산들은 제 컴퓨터와 알고리즘이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언어와 감정, 그리고 인간다움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할 무언가였습니다. 세 대의 비행기를 갈아타고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나서야 저는 드디어 산 끝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따뜻하고 촉촉했죠. 흙과 자라나는 식물들의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희 팀원 3명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녹음 장비 대부분을 들고 있었고 리사는 의료용품을, 제이크는 음식과 물을 담당하고 있었죠. 저희 모두 두꺼운 등산화와 햇빛을 가리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라타, 우리의 현지 안내원이자 통역사가 마을 끝에서 저희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밝은 눈빛과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질 것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긴 검은 머리는 알록달록한 천으로 묶어 올렸고 전통 무늬가 있는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 무늬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죠. 라타는 라후족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희를 도와줄 예정이었어요. 마을은 산 위로 하루 여행거리에 있어요. 라타가 멀리 보이는 초록 언덕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길이 끝나는 곳까지 트럭을 타고 가고 나머지는 걸어가야 합니다. 트럭은 낡고 녹슨 차였어요. 뒤쪽에는 나무로 만든 벤치가 있었고 저희는 장비와 함께 거기에 앉았죠. 산 위로 올라갈수록 길은 점점 좁아지고 울퉁불퉁해졌어요. 한쪽은 산벽이었고 다른 쪽은 가파른 절벽이었죠. 커다란 잎사귀가 달린 나무들이 머리 위로 드리워져 있었고 가끔 트럭에 닿기도 했어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화려한 색깔의 새들이 나뭇가지 사이로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주변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곧 녹음하게 될 언어 패턴에 대한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특별한 마이크를 준비해 두었고 컴퓨터에는 각 단어의 소리 파형을 보여줄 프로그램이 있었죠. 충분한 녹음만 있으면 라후족 언어의 퍼즐을 풀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트럭이 길 위에 무언가 큰 돌이나 구멍 같은 것을 들이받았고 옆으로 휘청거렸어요. 모든 것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트럭이 기울어질 때 제 속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큰 충돌음이 났고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모든 것이 멈췄을 때 트럭은 나무에 기대어 옆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다들 괜찮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주변을 빠르게 살펴봤죠. 저는 멍이 들긴 했지만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어 보였어요. 마이클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어요. 그는 다리를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이 고통으로 창백해져 있었어요. 리사와 제이크는 자신들의 부상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안 터져요. 제이크가 하늘을 향해 휴대폰을 들고 말했어요. 우리는 산속에 홀로 남겨졌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어요. 운전사는 트럭을 점검하며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오늘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죠.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억눌렀어요. 명확하게 생각해야 했거든요. 여행 중에 라타가 가르쳐준 몇 가지 라후어 단어들이 생각났어요. 트럭에서 꺼낼 수 있는 것들을 모았어요. 마이클이 다친 다리를 쉴 수 있도록 길 옆 평평한 곳으로 그를 옮겼어요. 라타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침착했어요. 그녀는 자신들의 언어로 운전사에게 뭔가 말했고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인 다음 도움을 구하러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목소리들을 들었어요. 나무 사이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남자와 여자들이었고 아이들은 그들 뒤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라타의 것과 비슷한 무늬의 옷을 입고 있었고 호기심 어린 경계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라타가 빠르게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설명을 들으며 그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용기를 내어 제가 연습했던 라후어 인사말을 시도해봤어요. 야나, 초비 라타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상한 발음이 입안에서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죠. 이 말은 안녕하세요. 우리는 라타의 친구예요라는 뜻이었어요. 작은 아이가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야나라고 따라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드러운 억양으로요. 그 소리에는 돌 위로 흐르는 시냇물 같은 음악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곧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마이클의 다리를 위해 깨끗하고 향이 강한 약초를 가져왔어요. 조심스럽게 다리를 감싸고 마이클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데 그것이 그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건장한 남자 4명이 나뭇가지와 천으로 간단한 들것을 만들어 마이클을 운반했어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마을로 가는 마지막 길을 걷고 있었어요. 마을은 나무로 지은 집들이 모여 있었고 집들은 높은 기둥 위에 지어져 있었어요. 요리하는 불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닭들이 집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식물들이 깔끔한 줄로 심어진 정원도 보였어요. 그날 밤 그들은 여러 가족이 살고 있는 큰 집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입안이 얼얼해지는 향신료로 조리한 쌀과 채소를 먹였어요. 저는 남아있는 약간의 배터리로 녹음 장비를 설치했어요. 가족들이 불 주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소리 패턴을 보고 혼란스러워졌어요. 같은 단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매번 다르게 보였거든요. 문장의 끝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규칙과도 맞지 않게 변하고 있었어요. 왜 이 단어가 지금은 다르게 들리죠? 조용히 라타에게 물으며 제 화면을 가리켰어요. 지금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라타가 설명했어요. 감정이 다르면 소리도 달라져요. 저는 컴퓨터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것이 제 첫 번째 진짜 시험이었어요. 언어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제 신중한 계획과 프로그램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의심이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무 바닥이 매트에서 잠이 들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따뜻한 공기 속에 여전히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들 말의 부드러운 오르내림이 저에게 뭔가를 상기시켰지만 그게 뭔지 기억할 수 없었어요. 혹시 언어가 제가 믿었던 것보다 더 복잡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보낸 셋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나무 바닥은 딱딱했지만 생각보다 잘 잤어요. 밖에는 아침 안개가 산을 부드러운 이불처럼 덮고 있었어요. 닭들이 집 사이에서 꼬꼬댁거리고 있었고 어디선가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마이클의 다리는 좋아지고 있었어요. 마을 치료사가 특별한 식물을 다리에 올려놓고 깨끗한 천으로 감아주었거든요. 아직 잘 걷지는 못했지만 얼굴에서 고통의 기색이 많이 사라졌어요. 리사와 제이크는 사고에서 살아남은 장비들을 확인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아침 내내 마을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한 여성은 아름다운 천에 알록달록한 무늬를 짜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일하면서 부드러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남자들 몇 명은 집 하나의 지붕을 고치고 있었는데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돌멩이와 나뭇가지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녹음을 확인했을 때 저는 여전히 같은 이상한 패턴을 보고 있었어요. 단어들은 누가 말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어떤 기분이냐에 따라 소리가 바뀌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언어의 작동 방식이 아니었죠. 적어도 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르면요. 오후에 라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라타가 설명했어요. 마을 장로님이 자기 집에서 의식을 치르시는데 당신을 초대하셨어요. 저는 라타를 따라 마을에서 가장 큰 집으로 갔어요. 안은 시원하고 어두웠어요. 햇빛이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나무 바닥에 황금빛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죠. 방 안에는 타는 나무 냄새와 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어요. 방 가운데에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낮은 탁자 위에 마을 사람들이 찰떡, 야채, 심지어 돼지 머리까지 차려놓았어요.
사람들은 어떤 패턴으로 탁자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익숙해 보였어요. 제 심장이 가슴속에서 뛰었어요. 이건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본 의식과 똑같았거든요. 한국 회사가 저를 데리고 조상을 기리는 전통 의식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제사라고 불렀어요. 음식, 절하는 방식, 배치 모두 여기 먼 산속 마을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같았어요. 한국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서요. 이 의식은 무엇을 위한 거죠? 라타에게 속옷이 물었어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조상님들을 기리는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마을 장로는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는 마른 노인이었어요. 그의 손은 오랜 세월 일한 흔적으로 강해 보였어요. 그가 말할 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라타가 그의 말을 저에게 번역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눈 덮인 북쪽 산을 넘어 이곳에 도착했어요. 장로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여정을 기억하고 이 좋은 땅으로 우리를 데려와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문장 끝에서 오르내리는 방식이 한국어를 떠올리게 했어요. 거기에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한 음악성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죠. 왜 라후족 의식이 한국 의식과 그렇게 닮아 있을까요? 왜 그들의 목소리가 때로는 비슷하게 들릴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었죠. 제 노트북을 구석으로 가져가 전원을 켰어요. 파란 불빛이 어두운 집 안에서 너무 밝게 느껴졌어요. 녹음 프로그램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먼저 오늘 녹음한 라후어를 살펴봤어요. 그런 다음 작년에 한국에서 작업했던 오래된 파일들을 열었죠. 두 소리 패턴을 화면에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어요. 제가 본 것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라후어 문장 끝의 패턴이 한국어 문장 끝의 패턴과 일치했거든요. 거의 완벽하게 같았어요. 제 프로그램에 따르면 90%나 동일했죠. 이건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언어가 어떤 연결고리 없이 이렇게 비슷하게 들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제가 뭘 놓치고 있었을까요? 한국팀이 정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 연결이 그들의 말하는 방식을 형성한다는 거였죠. 저는 그때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일치하는 패턴을 보니 제가 틀렸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아플 것 같았죠. 제가 언어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저는 언제나 언어가 단지 데이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 사이의 감정이 제 컴퓨터가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언어를 바꾸고 있다면요? 노트북을 닫고 밖으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제 얼굴에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위에는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우리를 둘러싼 산들은 밤하늘의 어두운 형태로 보였어요. 멀리서 누군가 아이에게 자장가를 부르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별 아래 서 있으면서 제 깨끗하고 정돈된 연구실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죠.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 모든 것을 깔끔한 패턴과 숫자로 정리하는 방식이 갑자기 너무 단순하고 작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제 시련이었어요. 육체적 위험이 아니라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었죠. 언어가 단지 정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연결, 정에 관한 것이라면요? 광활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는 매우 작고 겸손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은 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신비로웠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먼 산속 마을에서 저는 언어, 인간,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진실을 우연히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자 햇빛이 나무벽 틈새로 비쳐들어와 저를 깨웠어요. 너무 많이 생각한 탓에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언어 패턴에 대한 큰 발견이 멈추지 않는 장난감처럼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죠. 저는 밖으로 나가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셨어요. 마을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큰 항아리에 물을 담아 머리에 이고 개울에서 돌아오고 있었고, 남자들은 숲에서 사냥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집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파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죠. 제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새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였어요. 산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는 몇 대의 하얀 트럭이 보였는데 옆면에는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일을 멈추고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료팀이에요. 라타가 제 옆에 나타나 설명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아픈 사람들을 도우러 오는데 이번에는 일찍 왔네요. 트럭들이 마을 가장자리에 주차했어요.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서 물품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트럭 중 하나에서 한국 국기를 알아보았어요. 이건 한국 의료팀이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친절한 눈빛과 안경을 쓴 여성이 그룹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목에는 청진기를 걸고 있었어요. 그녀가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분명히 외국인임이 드러나는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며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수진 박사입니다.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모두 괜찮으신가요? 저는 트럭이 뒤집어진 일과 마이클의 다친 다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팀원 2명을 보내 마이클을 확인하게 했어요. 아침 내내 저는 박 박사와 그녀의 팀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마을 오두막 하나에 작은 진료소를 차리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치료했어요. 아기들을 확인하고 기침하는 노인들에게 약을 주고 마이클의 다리를 제대로 붕대로 감아주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박 박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녀는 그들의 언어를 잘 몰랐지만 즉시 그들과 교감하고 있었어요. 말을 하면서 부드럽게 그들의 손을 만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하고 배려하는 품질이 있었죠. 무릎을 긁어 다친 작은 소년이 와서 아픔에 울고 있을 때 박 박사는 조심스럽게 그의 상처를 닦았어요. 많이 무서웠지? 그녀가 한국어로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문장 끝에서 라우족 아이들이 서로에게 야나라고 말할 때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친절할 때 쓰는 그 억양이었죠. 저는 그곳에 얼어붙은 채 듣고 있었어요. 소리 패턴이 완전히 똑같았어요. 녹음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제 귀로 직접 똑똑히 들을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큰 나무 아래서 박 박사 옆에 앉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를 위해 쌀과 채소로 식사를 준비했고 의료팀은 한국에서 가져온 쿠키와 사탕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그렇게 쉽게 교감하시나요? 저는 그녀의 비결이 궁금해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며 천천히 쌀을 씹고 있었어요. 모든 단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당신이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한국어로는 이 느낌을 정이라고 해요. 마음과 마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죠. 저는 이것이 어떤 언어를 쓰든 모든 인간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 다시 그 단어가 나왔어요. 한국 비즈니스 팀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단어, 제가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소음으로 무시했던 바로 그 단어였어요.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의 열쇠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박 박사의 팀은 마이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이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내일 자신들의 트럭 중 하나로 우리를 주요 도시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저는 슬프면서도 흥분된 기분이 들었어요. 친절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산이 있는 이 마을이 그리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파리에 있는 제 컴퓨터로 탐구해야 할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날 밤 작별 선물로 마을 사람들은 음악과 춤이 있는 작은 축하 행사를 열어주었어요. 한 여성은 물 흐르는 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저는 모든 것을 녹음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으로 듣고 있었죠. 별빛 아래 불빛 속에서 춤추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소중한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지 언어 연결에 대한 과학적 발견만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얻었어요. 2주 후 저는 파리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컴퓨터에 익숙한 소리와 커피향이 라오스 산에서 돌아온 후에는 편안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팀은 제 모험에 대해 듣고 싶어 했고, 특히 트럭 사고에 대해 흥미로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발견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기대됐어요. 저는 회의실 큰 화면에 제 소리 파일을 띄웠어요. 먼저 마을에서 녹음한 라후어를 재생했어요. 그런 다음 작년에 녹음했던 한국 드라마와 비즈니스 미팅의 클립을 재생했죠. 문장 끝을 들어보세요. 저는 팀에게 화면의 파형을 강조하며 말했어요. 패턴이 같아요. 그들은 제가 발견한 것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문장 끝에 감정적 곡선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언어 사이에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죠?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주 전이었다면 저는 다른 대답을 했을 거예요. 데이터 패턴과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깊은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건 언어가 단지 정보 교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감정적 공유예요. 한국어의 정개념 감정적 연결은 단지 문화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어의 소리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라후족 사람들도 이 패턴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날 밤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서 저는 아시아 이동 패턴에 관한 오래된 역사책을 찾아보았어요.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 북부 지역에서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이동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라후족의 조상들이 한국의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했죠. 언어는 단지 단어와 문법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 수천 마일을 넘어 지속된 인간의 연결에 관한 것이었죠. 우리 목소리가 오르내리는 방식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정을요. 이것이 제 보상이었어요. 앞으로 언어에 대한 제 생각을 영원히 바꿀 새로운 이해였죠. 그리고 이 선물을 세상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라후어와 한국어 사이의 연결에 대한 제 발견은 제 일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저는 밤낮으로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오늘이 바로 그 중요한 날이었어요. 저는 런던에서 열린 국제 AI 컨퍼런스 무대 뒤에 서서 제 노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불과 5분 후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과학자들에게 제 발견을 공유하게 될 거예요. 방은 정말 커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앉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밝은 조명이 텅 빈 무대를 비추고 있었죠.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는 동안 제 심장이 가슴속에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 앨리슨 브룩스 박사가 언어의 감정적 패턴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걸어나갔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지켜보는 무게를 느끼며요. 제 빨간 구두가 나무 바닥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수년간 저는 언어가 단지 데이터일 뿐이라고 믿었어요. 제 목소리가 한 단어 한 단어 강해지고 있었어요. 충분한 패턴만 모으면 제 컴퓨터가 세상의 어떤 언어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 뒤에 있는 큰 화면에 라후족 마을과 라오스 산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녹음을 재생하고 그들 목소리의 소리 파형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 외딴 마을에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무언가를 배웠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라후족이 문장 끝에서 목소리를 바꾸는 방식이 한국어 화자들이 똑같이 하는 방식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화면에 겹쳐진 소리 패턴을 보여주자 방 안이 매우 조용해졌어요. 이 두 언어는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지만 같은 감정적 설계를 공유하고 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연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박 박사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즉 감정적 따뜻함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교감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제 옛 알고리즘들이 단어만 보고 감정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언어의 이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고 설명했어요. AI가 이해해야 할 마지막 퍼즐 조각은 한국인들이 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 차고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감정적 연결이요. 언어는 단지 정보 공유가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잠시 방이 조용했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리고 갑자기 온 방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의자에서 일어나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일부는 눈물을 머금기도 했죠. 그날 나중에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이 저와 이야기하러 왔어요. 그들은 언어의 감정적 패턴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일본에서 온 교수는 일부 일본어 방언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었고, 핀란드에서 온 연구원은 시베리아 언어들과의 연결을 발견했대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라오스에 가서 데이터와 패턴만 믿었던 앨리슨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여정을 통해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죠. 2달 후 저는 마침내 라후종 마을 이후로 꿈꿔왔던 일을 했어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저를 그토록 매료시켰던 이 감정적 언어 패턴을 보존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선명하고 차가웠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와 목도리를 두르고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도심에 있는 호텔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님은 친절하고 수다스러웠어요. 그는 뉴스 이야기, 북한과 지칠 회의에 관한 것들을 들려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한 건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였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차에서 내릴 때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그 익숙한 패턴으로 문장 끝에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방금 만난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함과 관심을 담고 있었죠.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는 저녁을 주문했어요. 저에게 음식을 서빙한 젊은 여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된장찌개 정말 맛있게 끓였는데요. 다시 한번 저는 그녀의 문장 끝에서 그 부드러운 하강톤을 듣고 있었어요. 정을 담고 있는 억양이었죠. 감정적 연결을요. 찌개는 정말 맛있었지만 제 주변에서 그 특별한 억양 패턴을 듣는 것이 더 만족스러웠어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있는 16살 딸 소피아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그녀는 제 연구 여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말할 때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녀가 화면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문장 끝에서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는 제가 연구해온 억양 패턴을 따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이제 더 많은 더 많은 감정적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단지 컴퓨터가 단어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할 때의 감정적 패턴을 인식하게 하는 거였어요. 언젠가는 컴퓨터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말할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죠. 대학 건물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해되던 깨끗하고 정돈된 연구실에서 제 믿음이 도전받았던 산속마을로, 그리고 이제 언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된 한국까지요. 제 여정은 저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었어요. 세상에 가져올 묘약이요. 언어가 단지 정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에 관한 것이라는 이해였죠.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은 단지 문화적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인간 목소리의 소리 자체에 내장되어 있었고 수천 년과 수천 마일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죠. 저는 언어를 연구하러 라오스에 갔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세상을 듣는 새로운 방식이요. 머리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말이죠. 언어는 정보 교환이 아니라 정의 공유예요. 저는 아래 분주한 서울 거리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 진실이 앞으로 제 일을 이끌어갈 거예요. 컴퓨터에게 단지 단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연결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일을요. 인공지능과 언어의 세계에서 수치와 데이터만 보던 그녀가 라오스 산골에서 발견한 정의 비밀. 이것이 우리 인류의 언어가 품고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댓글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언어나 문화적 미스터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언어에도 정이 담겨 있길 바랍니다.